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정말 대표적인 금융 서비스 기업이죠. 찰스 슈왑, 티커는 SCW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슈왑 정말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슈왑은 그냥 단순히 주식 사고 파는 그런 증권사가 아니더라고요. 돈을 버는 방식도 아주 독특하고 그래서 그런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도 좀 남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브로커리지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뭐랄까 은행에 가깝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선 기술 기업 같기도 하고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복합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슈왑이 그리는 큰 그림, 그러니까 비전이 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익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특히 이 슈왑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헌성,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는 꼭 알아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좀 날카롭게 짚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슈왑이 가진 그 강력한 장점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주목해서요. 왜 슈왑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목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찰스 슈왑이라는 기업을 정말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저희가 분석한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진짜 핵심적인 내용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먼저 찰스 슈왑의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냐, 이 구조부터 좀 살펴보죠. 슈왑의 핵심 비전, 그러니까 회사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정과 진정성으로 돕는다, 이거예요. 약간 교과서적인 비전 선언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창립 때부터 내려오는 투자의 대중화라는 철학을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그거죠.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제로 커미션. 네, 그거 정말 파격적이었죠. 업계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걸로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슈왑으로 끌어모았죠. 근데 슈왑은 단순히 고객만 모으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인 고객들과 그들의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 중개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단순 중개업자 역할을 넘어서 이제는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심지어는 고객이 맡긴 돈, 그러니까 예금이죠. 이 예금을 활용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걸 저희는 대규모 자산 관리 및 예금 플랫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관리와 예금 플랫폼이라 확실히 그냥 증권사라고만 보기엔 어렵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략 덕분에 슈왑은 경쟁사들보다 정말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객 획득 비용, CAC라고 하죠. Customer Acquisition Cost. 이게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수수료 무료 때문인가요? 그게 가장 크죠. 수수료 무료라는 아주 강력한 미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 이것 덕분에 굳이 광고나 마케팅에 큰 돈을 쓰지 않아도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확실히 고객을 싸게 데려오는 능력. 이건 슈왑의 정말 중요한 강점인 것 같네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싸게 데려온 고객 한 명 한 명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가치를 뽑아낸다는 점이에요.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죠. Lifetime Value. 이게 경쟁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LTV가 높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이는 건가요? 슈왑은 고객들이 투자를 하려고 계좌에 넣어둔 현금 있잖아요. 아직 투자 안 하고 잠깐 대기 중인 돈, 이걸 스윕 캐시라고 부르는데 이걸 활용해서 이자 수익을 얻어요. 이게 바로 순이자 수익, NII라고 하는 거고 이게 슈왑의 핵심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아, 고객 돈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 자산이 점점 늘어나면 슈왑은 자연스럽게 자산 관리 서비스나 투자 자문 같은
마진율이 더 높은 유료 서비스들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자산이 커지니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연계 판매 같은 거군요. 네. 게다가 슈왑 고객들은 충성도가 아주 높아요. 웬만해서는 다른 회사로 잘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탈률이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이탈률, 즉 고객 유지 능력도 LTV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슈왑의 성공 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주 낮은 고객 획득 비용, CAC와 매우 높은 고객 생애 가치, LTV의 환상적인 조합. 이 LTV 대비 CAC 비율이 경쟁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산 규모가 커졌군요. 네. 그 결과 현재 슈왑이 관리하는 총 고객 자산 AUM이 무려 9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1경 원이 넘는 돈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3년 안에는 이걸 11조 달러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야, 11조 달러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네요. 네, 그렇게 성공적인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점들을 봐야 할까요? 슈왑의 모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실상 증권업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은행 모델의 특성을 아주 강하게 띈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수수료 무료를 내세운 편리한 금융 플랫폼처럼 보이지만 그 수익 구조의 핵심 동력은 은행업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은행 모델이라는 점, 그게 왜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슈왑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핵심 과정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첫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무료 정책을 통해서 고객과 그들의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합니다. 이건 됐죠? 네, 그건 알겠습니다. 둘째, 고객들이 이제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좌에 넣어둔 돈 중에서 아직 투자되지 않고 잠깐 머물러 있는 현금, 아까 말씀하신 수입 캐시, 이걸 슈왑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은행, 찰스 슈왑뱅크로 자동으로 옮깁니다. 아, 고객 돈을 슈왑은행으로 옮긴다고요? 고객 동의는 받고 하는 건가요? 약관에 다 포함되어 있죠. 대부분 고객들은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슈왑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세 번째, 슈왑은행은 이렇게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아주 낮은 비용으로 모은 막대한 예금을 이용해서 국채를 사거나 기업 또는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순이자 수익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슈왑 전체 수익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해지네요. 고객의 대기 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사실상 은행처럼 이자 장사를 하는 구조군요. 그런데 이것이 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NII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입니다. 전체 수익의 60% 이상이 NII에서 나온다는 건 바꿔 말하면 슈왑의 실적이 금리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거든요. 금리에 민감하다.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막 오르면 예금으로 조달하는 비용보다 대출이나 투자 자산에서 얻는 수익률이 더 빨리 더 많이 오르니까 그 차이, 즉 예대 마진이 커져서 NII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자산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예금 비용은 그만큼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대 마진이 줄면서 NII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금리 방향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양날의 검이네요. 그렇죠. 특히 금리가 빠르게 오를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위험, 이게 바로 예금 이동, 디파짓 마이그레이션 또는 현금 이탈, 캐시 소팅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캐시 소팅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금리가 막 올라가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슈왑 계좌 안에 거의 이자를 주지 않거나 아주 낮은 이자를 주는 그 수입 캐시에 돈을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 예를 들면 MMF, 머니마켓 펀드나 다른 은행의 고금리 예금으로 돈을 옮기려는 유인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23년에 미국 지역은행들 위기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슈왑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렸었죠. 이렇게 저비용 자금 조달의 원천인 예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슈왑의 핵심 수익원인 NII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괜찮은 건가요? 그때는 예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그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슈왑이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굴려서 얻는 자산 수익률은 시장 금리를 따라서 떨어지겠죠. 그런데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금 금리는 어떻습니까? MMF나 다른 고금리 상품들과 계속 경쟁해야 하니까 생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고객을 붙잡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비용은 안 떨어지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게 되면 순이자 마진, NIM, 즉 예대 마진이 축소되면서 NII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향후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슈왑의 NII 성장률이 연간 마이너스 5%에서 0% 수준에 머물거나 심지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NII가 전체 수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에게는 이게 정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죠. 확실히 NII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금리 변동과 캐시 소팅 리스크, 이게 슈왑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는 슈왑의 이런 리스크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강력한 무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슈왑의 통합 디지털 플랫폼과 자산 수탁 시스템입니다.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슈왑의 진짜 핵심 경쟁력이자 일종의 기술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수탁 시스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건가요?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것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 플랫폼은 그냥 고객이 편리하게 주식 거래하고 계좌 관리하는 환경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앞서 계속 말씀드린 고객의 대기자금, 그 수입 캐시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비용으로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착착 모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엔진 역할이라?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슈왑은행이 고객 현금을 조달하는 데 쓴 비용률, 그러니까 예금 이자로 지급한 비용이 전체 예금 대비 약 0.03%에 불과했습니다. 0.03%요? 거의 제로금리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거의 공짜로 돈을 끌어모은 셈이죠. 반면에 경쟁사들, 다른 대형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비슷한 성격의 자금을 조달하려면 MMF 금리나 단기 시장 금리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0.5% 정도의 비용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0.03% 대 0.50%면 와, 비용 차이가 거의 15배 이상 나는 셈인데요?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이 비용률 차이가 0.47%포인트, 0.5% 빼기 0.03%잖아요. 이게 실제 이익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한번 계산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자,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슈왑의 평균 고객 현금 잔고, 그러니까 수입 캐시 규모를 대략 4천억 달러 정도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디지털 플랫폼 덕분에 슈왑이 경쟁사 대비 1분기에만 절감한 이자 비용, 다시 말해 추가로 벌어들인 이익은 얼마일까요? 4천억 달러 곱하기 0.47%포인트 나누기 다 분기니까 하면 대략 4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4억 7천만 달러요? 잠깐만요. 아까 1분기 순이익이 한 19억 달러 정도라고 하셨죠? 네, 19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4억 7천만 달러면 거의 분기 순이익의 25%,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슈왑의 이 통합 디지털 플랫폼과 이를 통한 초저비용 자금 조달 능력은 그 자체만으로 분기 순이익의 약 25%를 추가로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기술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슈왑이 단순한 은행이나 증권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그렇게 정량화하는 방식은 상당히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 이면도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 기술 자산의 가치를 아예 돈으로 환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가치 평가까지요? 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이 플랫폼이 창출하는 추가 이익, 즉 비용 절감 효과는 약 18억 8천만 달러, 4억 7천만 달러 4분기 정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슈왑이 단순 은행이 아니라 성장하는 금융기술 플랫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여기에 주가 수익 비율, PE를 한 20배 정도 적용해 본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P20배면 꽤 높게 쳐주는 건데요. 네, 성장성을 고려해서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 기술 자산 자체의 내재 가치만 무려 3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엄청난 가치죠? 376억 달러? 이게 현재 슈왑의 전체 시가총액 대략 1,500억 달러로 가정하면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슈왑이 왜 매년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R&D와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AI 챗봇인 슈아봇이라든지 여러 계좌를 한눈에 관리하는 통합 계좌 관리 시스템, 실시간으로 거래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 엔진 같은 것들이 모두 이런 투자의 결과물이고 이게 결국 실제 돈을 벌어다주는 핵심 자산이 된 거죠. 플랫폼의 효율성이나 그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슈왑이 얼마나 그 저비용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존성이 높다는 게 문제라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 시스템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충격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려서 대규모 자금 이탈, 즉 뱅크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강점이었던 그 저비용 자금 조달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안정성 문제나 고객 신뢰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시는군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점이네요. 네. 그리고 슈왑의 그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 우위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슈왑의 플랫폼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가 뭘까요? 기술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물론 기술도 좋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의 10조 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고객 자산의 규모, 그리고 그 엄청난 자금을 0.03%라는 믿기 어려운 저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게 만드는 고객 신뢰.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술보다는 규모와 신뢰가 핵심 해자다. 네, 기술은 사실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10조 달러의 자산을 모으고 그 고객들이 돈을 맡기도록 만드는 신뢰를 쌓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즉, 기술 자체보다는 규모의 경제와 신뢰가 슈왑의 진짜 해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만약 슈왑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거나 고객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해자는 생각보다 쉽게 약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규모와 신뢰가 핵심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기반을 닦는 데 기술 플랫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닌가요? 그게 없었다면 그런 규모와 신뢰도 쌓기 어려웠을 텐데요. 물론 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술을 더 개선한다고 해서 주가 상승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슈왑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요. 지금 0.03%인 현금 조달 비용률을 여기서 0.01%포인트 더 낮춰서 0.02%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0.01%포인트 개선. 그럼 아까 계산했던 방식으로 연간 추가이익 증가분을 계상하면 4천억 달러 0.01%포인트에서 약 4천만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PE 20배를 똑같이 적용한다고 해도 추가되는 기업 가치 상승분은 고작 8억 달러 정도예요. 8억 달러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하지만 현재 슈왑 시가총액이 1,500억 달러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약 0.5% 정도 상승 효과에 불과합니다. 이건 앞으로 금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를 들어 금리가 1%포인트 오르거나 내릴 때 슈왑의 NII가 얼마나 변동하는지 또는 전체 고객자산 규모, AUM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하는 그런 거시적인 변수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슈왑의 주가는 기술 발전 그 자체보다는 금리나 시장 상황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이 크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거시경제 파도를 헤쳐나가려면 기본적인 즉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슈왑의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매우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어떤 점들을 보시나요? 우선 압도적인 규모를 보세요. 고객 자산 9조 달러 이상, 3년 안에 11조 달러 목표.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국 개인 투자자 시장, 즉 리테일 브로커지자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특히 요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독립투자 자문사 RIA 시장이 있죠. 이 RIA들이 고객 자산을 맡기는 수탁 서비스 시장에서는 슈왑의 점유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3년 내 4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죠. RA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확실히 강력하죠.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전에 거대 경쟁사였던 TD 에메리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인수하고 통합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했어요. 중복되는 비용 줄이고 운용 효율성 높이고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시 또 자산을 유치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거죠. 통합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런 규모와 효율성 덕분에 수익성 지표로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슈왑은 ROE가 대략 14%에서 18%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대형은행들의 ROE가 보통 11%에서 13% 수준인 걸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치예요. ROE가 높은 건 좋은 지표죠. 왜 그렇게 높게 나올까요? 단순히 예대 마진, 즉 NII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 수수료나 투자자문 수수료 같은 비이자 수익 비중도 상당하고 또 앞서 말한 그 저비용 수입 캐시를 활용해서 자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ROE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총 자산 이익률 ROA,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전체 자산 대비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슈왑의 ROA는 0.8%에서 1.1%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일반 대형은행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ROA는 왜 상대적으로 낮을까요? 이건 슈왑이 결국 막대한 고객 예금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운용해야 하는, 즉 자산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은행 모델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총 자산 대비 이익률은 평범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본 효율성 ROA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자산 운용 효율성 ROA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ROA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그건 짚고 넘어갈 만한 지적이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성장을 멈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슈왑은 여전히 꾸준히 새로운 고객 자산을 유치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순신규 자산, NNA, Net US 주입 추이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에는 이 NNA가 무려 1,377억 달러나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1분기 NNA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봐도 아주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순 매출은 58억 5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4.5%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딱 부합했고요. 더 중요한 건 순이익인데 2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분기보다 무려 11.5%나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순이익 서프라이즈가 있었군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지표가 조정세전 이익률인데요. 이게 50.1%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3.9%포인트나 개선된 거고 시장 예측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예요. 이건 슈왑이 비용 통제나 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을 정말 잘하고 있고 그게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2분기 실적 숫자 자체는 좋게 나온 건 맞습니다. 총매출 부합, 순이익 상회, 이익률 개선 다 좋은 시그널이죠. 하지만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순신규 자산 NNA 말인데요. 1분기에 1,377억 달러로 아주 좋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2분기 NNA는 8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분기 대비 무려 41.7%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41.7% 감소면 상당히 큰 폭인데요. 그렇죠. 물론 2분기에는 미국에서 세금 납부 시즌이 있어서 작은 유출 요인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계절성을 감안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감소폭이 상당히 커서 슈왑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기적인 자산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숫자라고 봅니다.
NNA 감소폭이 크다는 건 좀 마음에 걸리네요. 하지만 계절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슈왑의 또 다른 강점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아주 크다는 점입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 네, TD 아메리트레이드 합병 이후에 시스템 통합하고 인력 효율화 같은 걸 통해서 고정비용 비중을 크게 줄여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총 고객 자산이 10% 늘어나면 관련된 수수료 수익 같은 매출은 한 8, 9%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고정비 효과 때문에 11%에서 14%까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덩치가 커질수록 이익률이 더 가파르게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자산 증가세가 꺾이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익 감소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슈왑 수익의 60% 이상이 여전히 NII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기에 저희 분석대로 NII가 연간 최대 마이너스 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요. 이걸 상쇄하고 전체 이익 감소를 막으려면 자산관리 수수료 같은 비이자 수익 부문이 매년 8%에서 12%씩 아주 꾸준히 성장해줘야만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비이자 수익 성장이 관건이겠군요. 네. 또한 TD 아메리트레이드 통합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기는 하지만 이렇게 거대해진 조직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내부적인 복잡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통합 관련 비용이 나중에 발생할 가능성 같은 잠재적인 실행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통합 리스크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제 아마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즉 금리와 예금 건전성 문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역시 이 부분에서 저희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찰스 슈왑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고려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정말 눈여겨봐야 할 리스크는 단연코 금리 변동성과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은행 부문의 건전성 문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그 예금 이동 또는 현금 이탈, 캐시 소팅 리스크가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슈왑의 실적과 주가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니까요. 캐시 소팅 리스크,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금리가 막 올라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고객 입장에서는 슈왑 계좌에 넣어둔 거의 이자를 안 주거나 아주 조금 주는 예금, 즉 수입 캐시에 돈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다른 상품, 예를 들면 MMF나 다른 은행의 고금리 예금이나 CD 같은 걸로 돈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게 바로 캐시 소팅, 현금 선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슈왑에게는 왜 치명적이냐? 슈왑의 가장 큰 경쟁 우위가 뭐라고 했죠? 바로 초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캐시 소팅이 일어나면 그 능력의 기반, 즉 값싼 고객 예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싸게 구하던 핵심 원재료, 고객 예금이 갑자기 비싸지거나 아예 공급이 끊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아, 원재료 공급 문제로 비유하시니 확 와닿네요. 네, 당연히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 수익, NII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게 심화되면 슈왑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리스크인 겁니다. 이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시장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건 여러 가정에 기반한 분석입니다만 슈왑의 분기별 무이자 예금 비중 감소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 PB 배수 사이에 아주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라면 하나가 높아지면 다른 하나는 낮아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상관계수가 대략 마이너스 0.72 정도로 추정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이자 예금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수록, 즉 예금 이탈 현상, 캐시 솔팅이 심화될수록 시장은 슈왑의 미래 NII 감소를 미리 우려해서 기업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인가요? 저희 추정 모델에 따르면 무이자 예금 비중이 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추가로 하락할 때마다 PB 배수가 평균적으로 0.05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PB가 2.0배였다면 1.95배로 낮아지는 시기죠. 이건 예금 건전성 악화가 곧바로 시장의 밸류에이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금 흐름이 PB 밸류에이션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럼 캐시 솔팅 외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금리 관련해서요? 물론 더 있습니다. 금리가 급등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요. 바로 슈왑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미실현 손실 리스크입니다. 아, 2023년에 SVB 사태 때 크게 문제가 됐던 바로 그 미실현 손실이군요. 네, 맞습니다. 슈왑도 은행 부문을 가지고 있고 고객 예금을 받아서 상당 부분을 국채나 모기지 채권 같은 장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갑자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면 이 보유 채권들의 시장 가치가 액면가보다 떨어지면서 장부상의 미실현 손실이 크게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 현금 손실은 아니지만 만약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채권들을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미실현 손실이 실제 손실로 확정되면서 슈왑의 재무 상태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SBB가 그렇게 무너졌죠. 예금 인출과 미실현 손실이 동시에 터지면 최악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고금리 환경이 아주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금이자나 아니면 연준 페드 차입금 같은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조달 비용이 채권 같은 자산을 굴려서 얻는 수익률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 즉 역마진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슈왑의 핵심 수익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한 금리 관련 리스크가 있네요. 그럼 은행 부문이 있으니까 혹시 대출 부실, 즉 신용 리스크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그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물론 슈왑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나 증권담보대출 같은 비교적 안전한 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용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만약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깊어지거나 길어지면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대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영향이 클까요? 저희 추산에 따르면요. 만약 슈왑의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연체율이 현재보다 1%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쌓아야 하는 손실 충당금 등으로 인해서 연간 순이익이 약 12%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대략 6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이것은 슈왑 역시 겉보기와는 달리 전통적인 은행들처럼 신용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생각해야 할 리스크가 많네요. 혹시 정말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터지는 시나리오까지 가정해 보신 게 있나요? 어느 정도의 충격까지 예상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돌려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런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위기나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금리가 다시 급등하거나 아니면 슈왑 자체적인 문제로 고객 신뢰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단기간에 전체 예금의 15%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상황. 그리고 이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나 다른 자산들을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급하게 팔아야만 하는 상황을 가정한 거죠. 예금 15% 급감의 자산 손실 매각이라 정말 최악인데요. 그렇죠. 이 경우에 NII 급감 효과와 자산 매각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하면 슈왑의 연간 순이익이 평소 대비 25%에서 최대 30%까지도 급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시장에서 슈왑에 적용하는 밸류에이션 배수, PE, PB 자체가 하락하는 효과까지 더해지면 저희 모델상으로는 슈왑의 적정 주가가 현재 수준보다 35%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발생 확률이 아주 낮은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당신이 슈왑 투자를 고려할 때 잠재적 위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와, 35% 이상 하락 가능성이라니 정말 심각한 시나리오네요.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완화 요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슈왑이 관리하는 고객 자산 규모가 9조 달러 이상으로 워낙 방대하고 또 그 고객층도 개인 투자자부터 고액 자산가, 기관 투자자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고객 그룹에서 예금이 일부 빠져나가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완충력이 있다는 거죠. 규모 자체가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산 규모가 크고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긴 합니다. 인정합니다. 또한 슈왑 경영진도 이런 리스크를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 부담이 큰 고금리 부채를 미리 상환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증권을 다른 기관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증권 대여, 시크릿 랜딩 활동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등 순이자 마진, NIM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노력도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어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가장 최근인 2025년 2분기 NIM이 2.65%로 전분기 대비 12bp 상승했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예금 이동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거나 아니면 경영진의 이런 NIM 방어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2분기 님 반등 자체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개선의 시작인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기 지표만으로 너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물론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현재 슈왑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 배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PB가 낮다는 게 왜 중요하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당신께서 계속 우려하시는 예금 안정성 문제나 향후 NII 감소 가능성 같은 리스크들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고 그걸 주가에 이미 반영해서 할인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쁜 소식이나 우려는 이미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악재는 선반영되었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시장이 이미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왑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시장 지위, 수십 년간 쌓아온 위기관리 경험과 능력,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연준, 페드나 연방주택대출은행, FHRB 같은 곳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무지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정성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네, 시장 지위나 위기관리 능력은 분명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슈왑은 이를 충분히 관리할 만한 역량과 체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시장의 과도한 우려와 달리 앞으로 금리가 점차 안정되고 예금 흐름이 개선되는 조짐만 보여도 이것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상승의 계기, 즉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 흐름이 안정화되는 시나리오, 저희 분석 모델에서는 이걸 시나리오 A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주가가 단기적으로도 15%에서 20%까지 상승할 잠재력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리스크 요인이 완화되거나 해소되면 당연히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가능성과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 즉 비즈니스 모델, 숨겨진 자산, 실적, 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해서 그래서 슈왑의 적정 가치는 얼마로 봐야 하는지, 즉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과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먼저 긍정적인 입장이신데 슈왑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찰스 슈왑을 그냥 평범한 전통은행이나 증권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들은 보통 주가 수익 비율 PE 기준으로 8배에서 12배 정도 받잖아요. 슈왑은 그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금융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훨씬 더 높은 가치, 즉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금융기술 플랫폼으로서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나요? 최소 PE 15배에서 20배 수준은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목표 PE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5배에서 18배, 그리고 주가 매출 비율 PS 기준으로는 5배에서 6배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P 15, 18배면 전통은행 대비 거의 50% 이상 높은 프리미엄인데요. 그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기술기업 이미지만으로는 설득력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물론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슈왑만의 독특한 자산 경량화된 은행 모델, 에셋 라이트 뱅크 모델입니다. 비싼 오프라인 지점 운영 비용 없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저비용 예금, 스위프 캐시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자본 효율성이 전통은행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네, 저비용 조달 구조. 둘째는 TD 아메리트레이드 인수를 통해서 확보한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와 시장에서의 거의 독점적인 지위입니다. 이게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트를 만들어주고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규모와 시장 지배력. 그리고 셋째는 지속적인 유기적 자산 성장의 NNA 모멘텀입니다. 비록 최근 분기에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년 꾸준히 새로운 고객 자산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은 슈왑이 단순히 현재의 가치만 유지하는 기업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활발한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슈왑이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근거들 다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아니라 할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할인을 받아야 한다고요? 왜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슈왑의 핵심 수익원인 NII가 금리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고 또 예금 이탈, 캐시 솔팅 리스크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슈왑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내재된 약점이에요. 이렇게 핵심 수익원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할인 요인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장성만 보고 높은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그 내재된 리스크를 간과하는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봤듯이 비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해서 EPS, 주당 순이익은 꾸준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수익성 관리 능력은 입증된 것 아닌가요? EPS 자체는 비용을 줄이거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세를 보려면 매출, 특히 슈왑의 경우 NII의 성장세를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최근 몇 분기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과거 4분기 동안 슈왑이 시장의 매출 예상치를 넘어선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즉 매출 비트 레이시오가 25%에 불과했다는 건데 이건 NII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매출 달성률이 늦었다는 점은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가장 최근인 2분기 NNI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높은 성장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오히려 저희가 분석했던 부정적인 시나리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예금 이동이 시장 예상보다 더 심화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주가는 여기서 추가로 7%에서 12% 정도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역맞을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주가가 20%에서 3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파급력은 확실히 크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죠. 어떤 최상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잡히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시장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탔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슈왑의 NNI는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고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슈왑이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 RIA 시장에서 점유율을 현재보다 2%포인트만 더 늘려도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수수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 수수료 부문이 경기 회복과 함께 향후 5년간 연평균 15% 정도씩 꾸준히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이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이 합쳐졌을 때 샵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13% 정도의 성장률 CAGR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평균 13% 성장. 쉽지 않은 목표인데요. 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성장률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현재보다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다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산정한 할인율, RADR, 리스크 어저스티드 디스카운트 레이트 10.5%를 적용한 현금 흐름 할인 DCF 모델 분석 결과로도 현재 주가 대비 약 30% 정도의 장기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바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저는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 10.5%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 구성을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구체적인 구성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 분석 모델에 따르면 기본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는 9.5%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최종 RADR은 10.5%죠. 그 차이 1%P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슈왑이 가진 시장 지배력과 규모의 경제를 감안해서 할인율을 0.5%P 낮춰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고요. 반대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예금 변동성 리스크 때문에 할인율을 무려 1.5%P나 높이는 프리미엄 요인이 추가되었습니다. 플러스 1.5%P, 마이너스 0.5%P는 플러스 1%P. 예금 변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이 1.5%P나 추가되었다고요? 이 예금 관련 리스크를 얼마나 중요하고 또 크게 평가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 리스크가 실제로 시장의 평균적인 우려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당신이 계산한 그 30% 상승 여력이라는 최종 기업 가치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당신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 리스크 프리미엄의 의미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찰스 슈왑이라는 기업, 정말 파면 팔수록 여러 얼굴을 가진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수수료 무료라는 혁신적인 전략으로 막대한 고객과 자산을 모으고 또 그렇게 모인 고객이 예금을 활용해서 은행처럼 수익을 창출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 그리고 TD 아메리트레이드 합병을 통한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는 분명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판매에서는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델이 사실은 금리 변동성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와 고객들의 예금 이동, 즉 캐시 소팅이라는 내부 위험 요인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 구조적인 약점을 구체적인 숫자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슈왑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NII와 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궁극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적정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에 어떤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봤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긍정적인 측면과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 모두를 정말 신중하고 균형 있게 고려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찰스 슈왑의 미래는 앞으로 금리가 어떤 경로를 그리게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고객들의 예금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크게 달려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 심층 분석이 당신께서 찰스 슈왑이라는 기업을 더 깊이 있고 또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분석 내용은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